예, 이번 시간에는 책임재산 보전 두 번째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 구별하는 건 지난 시간 강의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게으른 상태일 때 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채무자에게 책임재산을 돌려놓고 그 다음에 자신의 채권을 원래 피보전 채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게으른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악의적으로 적극적인 행위를 합니다.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하느냐? 있던 재산을 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무자력 상태, 즉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총칙에서 무효 취소에서 배웠던 그 취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물론 이제 취소니까 이미 이루어진 법률 행위를 없앤다는 면에서는 같은데 취소권 행사의 요건이라든지 방식이 민법 총칙하고 달라서 여기서 별도로 공부합니다. 이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된다는 점이 다르고 행사 요건이 채무자의 사해 의사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민법 총칙에서는 차고, 사기, 강박 등이 있을 때 일정한 요건하에 취소권이 발생하는데 이 채권자 취소권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채무자가 자신의 변제 자력을 없애는 행위, 그걸 취소하는 겁니다. 개념 406조 법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채권자를 해한다는 건 채권자에 대한 변제 자력을 스스로 낮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있어야 돼요. 이걸 사해 의사라고 합니다. 사해 의사, 채권자를 해하는 의사. 그러한 의사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재산권 뭐죠? 물권, 채권. 잊으신 거 아니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즉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으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이 이미 나왔죠. 채무자가 사해 의사를 가지고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를 했을 때 이게 요건이 됩니다. 자,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 수익자라고 합니다. 전득한 자, 그 수익자로부터 한 번 더 넘어간 경우를 말합니다. 요 지난 시간에 들어드렸던 요 예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C가 수익자고 C에서 한 번 더 넘어가면 전득자가 됩니다.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그러니까 채무자가 사해 의사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요 채권자가 이 행위를 취소할 때 피고를 C 또는 D를 상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취소한 데서 B를 상대로,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반환받을 상대방이 피고가 됩니다. 원고 A, 피고 C. 전득자까지 있다. 그러면 원고 A, 피고 D. 취소하는 행위는 이겁니다. 누가 피고가 되더라도 요 행위를 취소하는 겁니다. 이때 이 피고들 C 또는 D는 나는 몰랐어요. B가 사해 의사를 갖고 이렇게 넘긴지 나는 몰랐어요. 이렇게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 항변의 근거가 바로 여기 단서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을 자,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요때나 요때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때 선의인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항 여기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됩니다. 비교적 좀 짧아요. 다른 제척기간은 뭐 3년, 10년 이러는데 이건 1년, 5년이라서 장기간 인정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이 채권자가 나중에 보니까 얘가 사해 의사로 넘겼어. 요거를 안지 1년 또는 이 법률행위 자체가 있은 지 5년 지나면 더 이상 이 취소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407조 보세요. 전조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그 효력이 있다. 모든 채권자. 내가 채권자 취소를 해서 이 재산을 B한테 돌려놓더라도 내가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채권자 대위권도 마찬가지죠. 지금 책임재산 보전은 B의 변제 자력을 확보하는 게 목적입니다.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고요. 요건도 이 법조문을 통해서 보신 것과 같습니다. 이걸 조금 설명을 해놨는데 피보전 채권의 성립 시기. 여기서 피보전 채권은 요걸 말합니다. A가 B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채권이 언제 있어야 되느냐? 원칙적으로 요 사회 행위 전에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처분해야 되죠. A가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처분하는 거는 A를 해야 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행위라는 개념상 요 채권이 먼저 있은 다음에 사회 행위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 시기로 보면 이 사회 행위 전에 생긴 채권이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만 고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얘가 사회할 의사가 완전히 이 채권이 생기기 전부터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어떤 계약 교섭 과정에 들어갔다. 그럼 누가 봐도 곧 계약 체결될 것 같아. 그때 얘는 계약 체결 직전에 얘를 빼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권이 이 빼돌린 다음에 생겼다 해서 이 사행위 취소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B가 악용할 수 있죠. 한껏 A는 이 권리가 생길 기대감을 갖고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사이에 얘가 빼돌렸다. 그럼 낭패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이 아직 생기기 전이지만 이 생길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 나중에 생긴 경우 그때는 이 사회행위 후에 생긴 권리라도 이미 그 전에 잉태를 했던 거를 존중을 해서 피보전 채권의 요건으로 인정해주자. 이렇게 판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자주 나올 거니까 한번 보세요. 원칙적으로 사행위 이전에 채권이 성립돼야 되지만 사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돼 있고 가까운 장래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피보전 채권이 됩니다. 객관식의 지문으로 내기 좋은 문장입니다. 채권 성립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행위나 사실관계 등 널리 포함한다. 그러니까 요 개연성 있는 움직임들이 인정되는 폭이 넓다. 계약 교섭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도 해당된다. 한참 계약 교섭을 할 때 요걸 빼돌렸다. 그리고 계약이 돼서 권리가 생겼다. 비록 이 권리는 사행위 이후에 생겼지만 이미 요때 사행위 전에 잉태됐기 때문에 요 권리도 피보전 채권이 된다. 특정 채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 조문에 보시면 전조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의 법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기 위해서는 모든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채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런 거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하나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효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 407조 법 조문에 의해서 이 조문 때문에 특정 채권은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없다. 담보를 수반하는 채권, 지금 이 피보전 채권 요걸 말하는 거죠. 물적 담보. 이 권리는 갖고 있는데 A가 이 권리에 대해서 A가 B의 재산에 저당권을 갖고 있어요. 이 저당권을 갖고 있고 내 채권을 만족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러면 얘가 재산을 빼돌리든 말든 상관없죠. 이미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담보 물권 실행으로 얘는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입 및 채권 최고액이 채무액 초과에 우선 변제에 지장이 없다면 연대보증인도 채무자거든요. 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다 해도 사행위가 되지 않는다. 통상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 사행위를 추정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재산을 처분했다? 그러면 채권자한테 나는 변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사행위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미 물적 담보가 넉넉해. 우선 변제에 지장이 없어. 그러면 사행위로 볼 수 없죠. 사해가 되지 않잖아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적 담보, 연대 채무나 보증 채무는 우선 변제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피보전 채권으로 인정됩니다. 이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게 보증을 썼어요. B완이. 이 보증인이 있다 하더라도 A가 이 채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지위입니다. 그래서 연대 채무나 보증 채무자가 있더라도 이 권리는 피보전 채권이 됩니다. 조건부 기한부 채권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 채권이 이행기가 될 필요가 없어요. 사회 행위가 있으면 이 이행기하고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행기가 있으면 조금 이상해져요. 이 취소 행위가 있고 이게 사회 행위라는 걸 안 때부터 1년 안에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뻔히 빼돌린 거 아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 채권은 조건부, 기한부 권리라도 관계없다. 아직 이행기가 되지 않더라도 피보존 채권이 될 수 있다. 요 채권자 대위권에서는 요게 변제기가 돼야 되죠. 자기가 변제기가 됐을 때 채무자의 변제기 된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 채권자 대위권과 다른 부분이죠. 조건부, 기한부 채권도 피보존 채권이 될 수 있다. 피보존 채권에 대한 요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사회행위. 요 행위가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여야 됩니다. 일단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법률행위 종류는 불문합니다. 단독행위를 하든 계약을 하든 불문하는데 다만 단순한 부작위나 사실행위, 순수한 소송행위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또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그냥 몸을 움직여서 하는 사실행위, 그 다음에 소송 안에서의 어떤 행위, 요거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행위 경우에만 사회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요 뒤에 문장 어디서 보셨죠? 108조 무효하면서 뒤에 가서 또 보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만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08조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인 경우, 그럼 무효잖아요. 통정허위 표시는 짜고 거짓말하는 걸 말하죠. 허위로 부동산을 넘기고 돈을 받는 매매 계약을 합니다. 이게 허위예요.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어떤 채권자에게는 사행위가 될 수 있죠. 이게 동시에. 그러니까 무효이면서 사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가 무효인데 또 뭐하러 취소까지 하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권리 경합, 즉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이 채권자가요. 그 다음에 사행위 취소로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무효라고 해서 부존재는 아니거든요. 무효인 상태를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무효의 외관이 있습니다. 그 외관을 없애는 방법으로 이 채권자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108조 법률행위 가셔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만나면 반갑죠. 자, 법률행위 요건이고 사행위는 직접 재산권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권 채권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신분권 같은 거 안 돼요. 그리고 직접적인 법률행위여야 됩니다. 간접적인 재산상 행위로 채무자 의사에 맞게 하는 경우는 사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증여나 유증의 거절. 누가 나한테 재산을 준대요. 예, 이걸 거절한다. 그럼 거절행위가 사회행위가 되느냐는 거죠. 이거는 직접 재산권을 목적, 내가 적극적으로 어떤 재산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남이 준다는 걸 거절해서 간접적인 재산권 행위가 되는 거죠. 이런 건 사회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남이 주는 걸 안 받았다 해서 나한테 사회행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채무자의 노무계약, 이건 얘가 알아서 할 문제죠. 그걸 하라 마라 할 게 아닙니다.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 이것도 얘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그걸 포기해서 직접 재산권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건 간접적 효과지 내가 가지고 있던 걸 포기하거나 넘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사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금지된 권리는 어차피 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사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여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무자력의 문제.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자신의 변제 자력을 스스로 낮춰버리는 걸 말하죠. 이게 요건 중엔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회행위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적극 재산이 채무의 총액보다 감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채무자가 A라는 채권자한테 100만 원 갚을 게 있고 B라는 채권자한테 50을 갚을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합쳤더니 한 1000만 원을 갚아야 돼. 다 합쳤을 때 한 1000만 원 갚아야 돼. 이 채무자가. 근데 얘가 5천짜리 어떤 물건이 있었는데 팔아 넘겼다. 그러면 이 채권자들의 채권 총액보다 자신의 변제 자력을 낮춰버렸죠. 이게 이제 사회행위입니다. 여기서 채무 총액이라는 것은 현재의 채무를 말하는데 이것도 사행위 당시 이미 채무의 성립 기초 때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하는 경우 그 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된다. 앞에 피보존 채권을
판단하는 기준하고 비슷하죠. 사행이 판단할 때 얘의 총 채무가 1,000만 원이냐 이래 판단할 때 실제 50이 있었느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50은 안 생겼는데 50에 대한 생길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법률 관계가 있고 이것이 나중에 현실화되면 채무에 포함시켜서 무자력을 판단한다. 이 무자력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가 많을 때 무자력 판단이 쉽겠죠. 채무가 합쳐서 1억이다. 근데 이제 채무자가 이 1억 밑으로 자기 재산을 떨어뜨리면 사행위가 되잖아요. 근데 이 채무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져야 사행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채무 총액이 이 무자력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이 부분이 많이 다퉈지거든요. 아니 그 채무는 없던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이 채무가 발생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나중에 채무화 됐어. 그러면 얘도 포함시켜서 전체 채무액을 산정해야 돼.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자, 무자력 문제. 자, 지금까지가 객관적 요건, 피보전 채권 존재, 그 다음에 사회행위,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입니다. 채무자한테 이 사회 의사가 있어야 돼요.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는 것을 소극적으로 인식, 막 적극적으로 돈을 막 계산해갖고 내가 채무가 얼마니까 요 금액 밑으로 떨어뜨려야지 이렇게 구체적인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또 어떤 채권자한테 돈을 갚지 말아야지 이런 인식 없더라도 나의 자산 상태를 떨어뜨려서 채권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정도 인식을 하면 사회의사로 인정됩니다. 근데 사행위 당시 이 사회의사가 있어야 돼요. 요 법률행위를 할 때 요때 기준으로 사회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인식하지 못했다면 실수로 사행위를 했더라도 이거는 사회의사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익자, 전득자 한 번 넘어가면 수익자 요시 두 번 넘어가면 전득자 또 제2의 전득자 계속 있을 수 있죠. 요 사람들의 악의도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이잖아요. 근데 요 사람들은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되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요 B의 사회의사만 입증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는 몰랐어요 라고 입증하고 나서야 돼요. 현실에선 사실상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 채권자 취소소송, 사회행위 취소소송에서는 B의 사회행위와 사회의사까지만 A가 증명하면 사실상 나머지 큰 문제는 없게 됩니다. 행사 방법, 채권자 이름으로 합니다. 채권자 대위권도 그렇죠. 채권자 이름으로 합니다. 채권자 고유의 권리입니다. 재판상으로 행사해야 됩니다. 취소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입니다. 채무자는 피고가 아닙니다. 소송할 때 C를 피고로 하든 D를 피고로 하든 이제 반환이 필요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뜬금없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소장이 날아왔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거래한 걸 취소하래. 좀 놀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B의 사회의사가 입증되면 그 사람의 사회의사가 추정되니까 재산을 뺏기는 결과가 되죠. 상당히 큰 효과입니다. 그래서 소송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소 소송 중에 채무자가 파산하면 소송이 중단되고 파산 관제인이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파산 채권자들은 취소권 행사가 안 됩니다. 요 취소 소송하는데 B가 파산을 했다. 그러면 요 자리에 파산 관제인이 들어옵니다. 파산 절차에 접어들면 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 관제인이 관리하거든요. 소송도 파산 관제인이 합니다. 이 전체의 절차는 파산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은 파산 채권자들은 더 이상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파산 절차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취소 소송, 반환 소송 따로 가능. 무슨 말이냐면 채권자 취소 소송의 내용은 여기 보시면 취소 및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소송 청구 취지가 두 개예요. A가 만약에 C를 상대로 한다 했을 때 B, C 사이에 요 법률행위 취소 청구하고 두 번째 네가 갖고 있는 거 B한테 돌려놔. 요게 세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의 소장에 두 개를 다 할 수도 있고 취소 소송만 했다가 나중에 반환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나눠서 할 수도 있다. 진명 등기가 뭐냐면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말합니다.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이 B에서 넘어갔다고 해봅시다. C로 넘어가고 D로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서 이 부동산이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주택이. 그러면 소송은 A가 D를 피고로 해서 하겠죠. 요거 취소 앤드 원상회복. 그러면 취소가 됐다. 그러면 원상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C로 돌려놨다가 B로 돌려놔야 돼요. 이 등기는 순차적으로 말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흐르고 중간에 또 여러 차례 건너가면 이게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 B까지 와야 되는데 중간에 막혀서 소송은 이겼는데 B로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 문제 때문에 진명, 진짜 명의 회복, 그냥 말이 좋아서 그렇지 약간 좀 기술을 부리자 해갖고 직접 이렇게 넘기는 요런 회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안 돼요. 이게 등기는 생략되면 안 되고 모든 게 갖춰져야 되는데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요거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걸 진명등기라고 합니다. 요거를 읽어보세요. 나중에 D를 상대로 취소할 때 회복을 C를 거치지 않고 바로 B로 돌려놓는 청구도 가능하다. 여기 현실적으로 실무에서는 다 이렇게 해요. 번거롭게 하지 않고. 이 진명등기는 물권법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른 채권자도 중복해서 가능합니다. A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뭐 F라는 채권자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이렇게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자, 행사의 범위. 채권자가 100만 원 받을 게 있다. 근데 사행위는 70 이루어졌다. 그러면 전부를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원물 반환 시킬 수 있습니다. 원상 회복을 하든 가액 반환을 하든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100 받을 게 있는데 50을 빼돌렸다. 그러면 50 전체를 취소하는 거예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액 배상은 목적물 반환 불가능 또는 현저한 곤란의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 여기 이제 집을 갖고 있는데 여기를 상대로 취소를 했다. 그러면 이 집을 돌려놓는 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가액 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가액 배상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액은 이자나 지연 손해금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소송 처음에 할 때보다 이게 늘어나 있어요. 플러스 알파 늘어나 있기 때문에 요 금액을 기준으로 취소 범위를 정합니다. 근데 사행이 훨씬 큰 경우 그때는 채권액 범위에서 일부 취소하고 가액 반환합니다. 이때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 내가 100을 받을 게 있는데 200 상당을 빼돌렸다. 그러면 취소 범위는 100의 범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짜리 물건이 갔다. 그러면 200짜리 물건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100만큼 금액만 반환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액 반환이라고 합니다. 전체를 돌려놓는 건 자기 권리 밖의 범위죠. 다만 채권액을 넘어서도 전부 취소, 원물 반환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쪼개기 어려운 경우, 또 쪼갤 수 있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 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 요구가 명백한 경우 등 그때는 채권액을 넘어서도 전부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와 지상 건물에 대한 사행위에서 어느 하나가 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이게 땅이 있고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만 취소해도 내 목적은 달성된다. 근데 건물만 취소하면 이 땅하고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지죠. 이런 거는 허용되지 않죠.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때는 비록 이걸 합친 금액이 내 채권보다 크더라도 둘 다 취소시킬 수 있다. 이 불가분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수익자가 다른 원인에 의해 등기를 받을 수 있다 해도 지금 소송엔 영향이 없습니다. 수익자가 이게 취소되더라도 원래 가등기가 있어서 본등기로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나 어차피 다시 가져올 수 있어. 이거 소송에서 져서 돌려놓더라도 나는 다른 권리로 가져올 수 있어. 예, 그거는 A가 행사하는 채권자 취소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단 돌려놓고 네 권리 행사해. 나는 나대로 권리 행사할게. 일단 지금 등기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채권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했다는 점을 들어 가액배상에서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요 채권자 대위권에서는 이걸 돌려놓되 나한테 달라고 해서 보관할 수 있죠. 보관하면서 내가 가진 채권으로 상계를 하면 그만큼은 우선 변제 효과가 있죠. 근데 채권자 취소권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행사기간, 이건 제척기간입니다. 소멸시효 할 때 비교를 할 건데 이 제척기간은 이 채권자 취소권의 수명이에요. 언제까지 얘가 수명을 갖느냐.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죠. 좀 짧습니다. 그래서 취소 원인을 안 날이라 하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법률 행위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아는 정도가 단순히 제가 팔아 넘겼어요. 이것만 가지고 알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재산이 어느 정도인데 이 정도면 나를 해하려고 넘긴 거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는 상태. 희미하게 아는 게 아니라 조금 근거 있게 아는 상태. 그때부터 1년입니다.
이렇게 아는 거를 좀 엄격하게 보는 거는 채권자에게 유리하죠. 어렴풋이 안 때부터 1년이 지난다. 그럼 채권자한테 불리하죠. 그래서 이 정도면 채권자 취소 소송을 행사할 정도는 된다. 그 정도의 인식이 있을 때부터 1년이 진행됩니다. 사행위 취소가 이 제척 기간 안에 이루어져 있으면 그 세트죠. 원상회복 청구는 그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행사 효과, 상대적 무효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효과는 채권자와 소송 상대방 사이에서만 발생해요. A가 원고, 피고가 D라고 하면 이 소송의 효과는 A와 D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 이 B는 상관이 없어요. 반환을 시켰다. 반환해서 효과를 받는 건 A고 이 둘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의 법률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취소 전 이루어진 가압류에도 영향이 없고 재산세 납부자인 소유자는 수익자가 된다. 이게 취소됐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회복된 이 회복된 효과는 둘 사이의 재산 집행에만 관계돼요. 그래서 이 집에 대한 재산세는 B가 내야 된다. 이 소송의 효과를 외부에 주장할 수는 없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십니다. 여기서는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효과는 채권자와 소송 상대방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상대적 무효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구체적 효과. 채무자 일반 재산에 귀속됩니다. B한테 넘어옵니다. 취소 효과는 당사자 사이, 소송 당사자 사이만 발생하고 채무자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원상 회복도 채무자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고 변제 후 남은 것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복귀됩니다. 이걸 해놓고 집행한 다음에 남은 게 있으면 다시 일로 돌아옵니다. B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계속 일로 회복됐다 해서 얘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차상 채무자에게 재산을 복귀시킬 뿐 채무자는 채권자 취소 절차에서 당사자가 아닙니다. 채무자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 관계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 아무 관계 없습니다. A, 원고, 피고 사이에서만 이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급부는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 의무를 갖게 된다. D가 이거를 샀는데 지금 요 소송으로 일부를 뺏겼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B가 부당이득이 되는 거죠. B가 자신의 채무를 일부 갚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차액만큼은 부당이득이 돼서 둘 사이에 법률관계에서 별도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 큰 틀에서 요건과 효과를 살펴보시고 너무 어렵게 부여잡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선에서 공부하시길 권해드립니다.